네, 이번 시간에는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DNA-seq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생거 시퀀싱과 비교할 때 Next Generation Sequencing의 가장 큰 차별점은 많은 조각 DNA를 동시에 해독할 수 있으며 단위 염기당 비용도 훨씬 저렴하다는 데 있습니다. 생거 시퀀싱 방법으로는 현실적이지 않았던 실험들, 생거 시퀀싱으로도 상상을 할 수 있고 디자인을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시퀀싱하면 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구상을 해볼 수 있었지만 그걸 현실로 실현하기에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NGS는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게 된 것들이 많으며 앞으로도 더욱 창의적인 그런 기법들이 개발돼서 NGS의 응용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 신규 게놈 해독 분야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생물 종들의 게놈이 해독되었습니다. 근데 해독된 순서를 보면 게놈을 조립하는 시퀀싱 리드들을 조립해서 게놈 시퀀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을 게놈 조립이라고 그러는데 이 게놈 조립의 기술적인 문제 또 거기에 따른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게놈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해독을 해왔습니다. 작은 것은 아무래도 조립하기가 쉽고 또 비용도 많이 들지 않겠죠. 따라서 생거 시퀀싱이 처음 개발됐을 때부터 바이러스를 먼저 시퀀싱했고요. 그리고 박테리아나 효모, 곤충,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유류 이 순서대로 게놈이 커집니까? 이 순서대로 해독을 해왔습니다. 또한 이 게놈 조립을 방해하는 반복 서열, 리피트 시퀀스라고 그러는데요. 리피트 시퀀스들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명 정박적 기법들을 동시에 발전시켜 왔던 것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이제 남은 것은 경제성의 문제가 되겠죠. 즉 어떤 종을 시퀀싱했을 때 그것이 인체 생물학의 이해에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가 이제 판단 기준이 되곤 합니다. 즉 인간의 질병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델 생물 위주로 게놈 해독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또한 농업 분야에 관련이 있는 작물이나 뭐 벼, 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는 가축, 소라든지 말, 돼지 뭐 이런 가축들의 게놈 해독에도 게놈 해독도 시도되었지만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휴먼이 먼저 더 하이어 프라이어티를 가졌고요. 농업이 이제 그 다음 우선순위가 됐던 것이죠. 미생물도 병원균이 많고 또 그 산업적으로 활용이 가능성이 많은 그런 미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효라든지 또는 그 안에서 어떤 효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미생물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또 게놈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해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생물의 시퀀싱도 아주 활발하게 되어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간의 질병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농업적인 그런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또 이런 병원균 또는 산업적 활용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게놈을 해독할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서 게놈 해독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다 보니까 또 그에 따라서 정부 연구비가 배분되다 보니까 기초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진화와 관계된 우리 이 생물 종들이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지 그 진화와 관계된 그런 이슈들을 다루는 그런 연구 주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과 영장류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데 인간이 아닌 종을 비교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영장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영장류가 게놈 시퀀스가 어떻게 다른가? 그걸로 인간과 이 영장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영장류의 뭐 침팬지, 오랑우탄, 뭐 여러 가지 그 영장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들이 여러 원숭이들을 다 시퀀싱 해야 되겠죠. 다양한 원숭이를 시퀀싱해서 그 이 영장류들하고 여러 영장류하고 비교했을 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차이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과 침팬지 딱 두 종만 비교하다 보면 많은 오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 영장류들을 비교했을 때 인간이 어느 영향류도 없는 그런 고유한 특징이 있는지 이걸 찾아야 될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영장류의 게놈을 고해상도로 그 시퀀싱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본 겁니다. 해상도를 높여서 시퀀싱 하려다 보니까 그건 너무 많이 비용이 드니까 저해상도로 시퀀싱을 하되 대신에 여러 종을 시퀀싱 하자. 그래서 고해상도 그 인간 게놈과 비교하면 이제 인간의 고유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프로젝트가 수행이 됐습니다. 네, 이런 접근법의 문제는 뭐냐면 영장류 서열은 고해상도가 아니고 저해상도이다 보니까 영장류에 없는 어떤 유전자를 영장류들에는 없는데 그런 어떤 유전자를 인간만이 갖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찾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장류에서 시퀀싱이 잘 안 돼서 그래서 못 찾은 건지 정말 없는 건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반면에 저해상도지만 여러 영장류에 확실히 있어. 그런데 인간에는 없어. 인간은 고해상도니까요. 그렇게 결실된 것이 찾아진다면 그건 이제 자신 있게 주장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확실히 인간의 영장류에서 인간이 되면서 퇴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장류에서 인간으로 진화할 때 이제 이렇게 게인 오브 펑션 뭔가 새로운 걸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주장이 어렵지만 뭘 잊어버려서 퇴화해서 인간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연구들은 이제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등장했죠. 그런데 이제 NGS의 등장으로 해서 시퀀싱 비용이 이제 저렴해지니까 이제 영장류들도 고해상도로 시퀀싱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게노 펑션을 연구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고양이과에 이제 호랑이, 표범, 사자 이런 맹수들이 이제 고양이와 함께 같은 과에 속하는데요. 이런 맹수들을 상호 비교한다든지 또 호랑이 안에도 뭐 벵골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이런 아종들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 이 종들 사이의 차이는 어떻게 그 특별한 서식지에 그렇게 거기에 적응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뭐 이런 걸 알아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이제 신규 게놈, 새로운 종을 시퀀싱해서 이제 고해상도로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또 과거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우선순위에 뒤떨어졌던 것이지만 진화적으로 중요한 그런 이슈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유전 변이 분석이 되겠는데요. 서로 다른 생물 종 간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 이제 진화학이라고 한다면 유전학은 한 생물 종 안에 개체 간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어떤 형질의 변화를 야기해서 이런 됐는지를 밝히는 그런 것을 이제 밝히게 되면 유전자의 기능을 알 수가 있겠죠. 어떤 유전자가 어떤 형질과 연계되어 있다 이런 기능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하는 방법 중에 리버스 제네틱스와 포워드 제네틱스가 있습니다. 리버스 제네틱스라는 거는 내가 타겟 유전자를 정해놓고 그 유전자의 특정한 어떤 돌연변이를 유도해서 그랬을 때 어떤 형질의 변화가 오는지 이걸 이제 보는 것이 리버스 제네틱스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리버스 제네틱스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유전자 시퀀스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유전자 시퀀스가 밝혀지기 전부터 제네틱스가 발견됐는데 그때는 이제 시퀀스를 모르니까 대신에 그때 사용한 방법은 이제 포워드 제네틱스라고 해서 형질이 서로 다른 개체를 찾고 그
찾아진 개체들 사이에 어떤 유전자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찾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돌연변이 중에는 형질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그런 중성 돌연변이도 있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보는 형질이 아닌 또는 다른 형질의 변이를 가져오는 돌연변이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특정 우리가 관심 있는 형질의 차이를 보이는 그런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는 그런 집단별로 어떤 특정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 또 다른 그렇지 않은 집단, 이렇게 집단별로 각 집단의 하나의 개체만 시퀀싱하면 안 되고 많은 개체들을 게놈을 해독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개체 수준의 한 종의 여러 개체들을 시퀀싱하는 것이 상상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 즉 생거 시퀀싱 시대에는 각 개체별로 시퀀싱한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할 수는 있었지만 현실적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제 먼저 선행 연구를 해서 한 생물종에서 가능한 돌연변이들을 카탈로깅 합니다. 이때는 물론 그 대표되는 개체들을 시퀀싱을 하죠.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되는 개체를 시퀀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동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표준 개체들을 정해놓고 그 개체들만 시퀀싱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돌연변이가 가능한지 그 가능한 돌연변이들을 전부 카탈로깅 해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때 사용된 개체 수는 이제 몇백 개체 정도 됩니다. 사람의 경우 몇백 명 정도를 시퀀싱을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돌연변이들을 쭉 정리해놓고 그 대표되는 돌연변이들만 이제 다른 내가 실험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에서 그 돌연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타이핑하는, 그렇게 이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걸 타이핑한다고 하는데요. 각 객체별로 타이핑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특정 돌연변이에 이제 민감한 PCR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죠. 특정 돌연변이가 있을 때 PCR 프로덕트와 또 그렇지 않을 때 PCR 프로덕트가 서로 다르게 해서 전기용동으로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하니까 한 번에 많은 돌연변이를 타이핑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이제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고안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정착된 방법은 이제 SMP 마이크로 어레이 칩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 사진 클릭을 하면 네, 이 그림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실험하고자 하는 DNA를 작은 조각으로 쪼개고 이것을 이제 이런 마이크로 어레이 상에다가 미리 까만색은 이제 내가 시퀀스를 아는 DNA를 심어 놓은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내 샘플을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A가 있고 G가 있어서 이렇게 하이브리다 되고 거기다가 또 이제 레이블 되어 있는 걸 붙여서 그러면은 이제 A에 붙는 애들 또 G에 붙는 애들 이제 나중에 또 거기에다가 요 다이를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또 물질을 붙여서 증폭시켜서 이제 이쪽 까만 이 프로브에 지금 DNA가 달라붙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빛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A하고 G 이런 두 가지 알릴이 동시에 공존한다. 그러니까 헤테로자이고트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식의 내가 이미 알고 있는 DNA들을 까만 DNA들을 미리 심어놓고 거기에 이제 내 샘플에 있는 이 파란 DNA들이 달라붙는지 안 붙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마이크로 어레이 칩이라고 그러는데요. 특히 이런 이제 SMP 싱글 리퀴드 폴리모피즘을
알 수 있는 A가 AR을 갖고 있는지, 뭐 CR을 갖고 있는지, GR을 갖고 있는지, TR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내는 그런 이제 S&P 마이크로웨이브 칩이 이제 아주 대중적인 기술로 정착이 되었죠. 이 방법은 이제 그 우리 인간 게놈에서 흔히 발견된다는 건 이제 빈도수가 높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돌연변이 약 100만 개 정도를 모아서 카탈로깅해서 그거를 이제 칩으로 심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실험 비용이 샘플당 약 한 1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거 심어놓지 않은 DNA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카탈로깅이 되어 있는 그런 이 100만 개에 속하지 않는 그런 돌연변이는 내가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인류 대대로 유전되어 온 돌연변이는 꽤 흔하니까 그거는 프리퀀시가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한 그 선행 연구에서 이미 밝혀졌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몇백 명을 시퀀싱했어도 그 안에 그 사람들이 다 이미 그런 인류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돌연변이는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심어서 마이크로어레이를 쓰면 그걸 타이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인류 대대로 오래된 돌연변이가 아니고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선행 연구에 의해서 카탈로깅 된 곳에 있지 않겠죠. 타핑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암세포의 체세포 돌연변이 이것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낼 수가 없는 그런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인간 게놈처럼 표준 게놈 서열이 해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NGS를 이용해서 다양한 개체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시퀀싱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개체를 NGS로 시퀀싱해서 이 표준 게놈하고 비교하면 돌연변이가 어느 부위에 있는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인류 대대로 갖고 있던 돌연변이도 발견할 수 있지만 또 최근에 생긴 거라든지 또 암세포에 갖고 있는 이런 체세포 돌연변이 같은 것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돌연변이를 찾아서 그 중에서 질병을 가진 환자군에만 공통적으로 존재하지만 정상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그런 돌연변이를 찾게 되면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찾아낸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이제 개체별로 시퀀싱을 다시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리시퀀싱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리시퀀싱, 개체별로 다시 시퀀싱 하는 거니까요. 이 방법은 특히 암세포의 체세포 돌연변이를 발견하는 소마틱 뮤테이션을 찾는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성 질환의 원인 유전자를 찾는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전성 질환이라는 것은 보통 한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성 질환과 같이 그 많은 유전자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질병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소위 이제 복잡 질환이라고 합니다. 복잡 질환, 컴플렉스 디지즈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컴플렉스 디지즈의 경우에는 그 워낙 많은 유전자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에서 이 유전 정보를 얻고 그걸 이제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시퀀싱보다는 S&P 칩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때 사용되는 유전자가 인류 대대로 유전된 유전자라면 특히 S&P 칩을 쓰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인류 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빈도수가 높은 유전자들이 이런 만성 질환에 복잡 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비교적 최근에 생긴 돌연변이들이 질병의 역할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서로 컨트로버시가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최근에는 역시 그 인류 대대로 유전되어 온 것들도 아직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식물의 품종을 개량하는 연구도 이제 게놈 수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벼의 품종들을 시쿼싱해서 벼의 원산지가 어디였는지 밝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시아에서 주식으로 사용하는 벼의 그 쌀을 만드는 쌀의 벼죠. 쌀의 그 벼의 대표적인 품종은 이제 동남아에서는 주로 인디카라는 품종을 주식하고 있고요. 우리 동북아에서는 주로 이제 자포니카를 먹죠. 자, 이들이 어떤 품종 개량의 역사를 거쳐서 현재 이런 품종으로 정착되었는지 그거를 이제 게놈 해독하고 또 고고학적 연구를 접목해서 규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양자강 유역에서 자포니카가 재배가 시작이 되었고 그 아종 중에서 이제 야생종과 교배를 통하여 인디카가 개발됐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이죠. 이 그림에 보시면 중국 양자강 근처에서 원래 이제 그 벼는 와일드한 작은 벼들이 이제 그 야생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재배를 해서 이제 그 먹기 좋은 그런 벼를 이제 발굴해낸 거죠. 그것이 이제 그 품종이 이제 자포니카가 되고 이런 현상을 이제 보통 도메스티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도메스티케이션이 되면 이제 특정 품종만 이제 계속 선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포니카 라인이 형성이 됐고 그것들이 이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또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많던 와일드와 교배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인디카 종이 그 품종이 이제 얻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포니카가 언제쯤 뭐 한 8,000년 전쯤 자포니카가 생겼고 뭐 5,000년 전에 뭐 인디카가 생겼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고학적 데이터와 이런 유전 데이터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식물의 경우에는 또 벼처럼 아주 그 곡물로서 중요한 종이기 때문에 이제 표준 게놈이 잘 이미 시퀀싱이 되어 있는 생고로 시퀀싱 했는데요. 생고로 시퀀싱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종도 있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간 표준 게놈이 완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형질과 관련된 변이를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럴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제한 효소로 염색체를 절단합니다. 제한 효소는 DNA의 특정 부위를 인식해서 이제 절단하는 그런 효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돌연변이가 있으면 그 절단 비위에 잘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 품종을 이제 제한 효소 잘라다 보면 잘라지는 것과 잘라지지 않는 품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어디가 잘라졌는지를 알려면 이제 잘라진 조각의 끝부분을 시퀀싱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모으면 어느 잘라진 시퀀스들이 이제 잘라진 정도는 동일한 시퀀스를 갖고 있을 테니까요. 그 잘라진 그 조각의 끝부분에 시퀀스들을 모아서 어느 품종에서는 잘라진 것이고 어떤 품종은 안 잘라졌는지 이것들을 이제 구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한 군데가 잘라진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이런 잘라진 것이 나올 텐데 그 잘라진 그 위치들 중에서 품종과 형질과 연관성을 보이는 그 위치를 찾으면 이제 그 돌연변이 있는 그 주위에 그 형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들어있다, 유전자가 들어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 게놈이 없는 그런 종일 경우에는 이제 소위 Genotype by Sequencing (GBS라는 방법을 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의 경우에는 소위 이제 메타지놈 시퀀싱이라는 것이 또 아주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미생물 한 종을 이렇게 잘 동정해서 배양해서 그 한 종만 이렇게 시퀀싱하는 것은 뭐 예전부터 생거로 해오던 기술인데 그걸 NGS로 또 뭐 잘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은 이제 이미 이 위에서 봤던
신규 게놈 해독 분야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아니고 메타 게놈을 시퀀싱해서 종을 판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 사람의 몸과 같으면 피부에 또는 장내에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뭐 공생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기생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들이 많은 균총을 이루고 살고 있고 이 균총이 어떤 균총 프로파일을 갖느냐에 따라서 질병과도 관련성이 높다. 그런 이제 보고가 최근에 이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자연 토양이나 이런 해수 같은 이런 자연 생태계도 엄청난 양의 미생물들이 균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미생물 대다수는 배양이 되지가 않습니다. 배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래 방법으로 컬처를해서 많은 양을 만들어서 시퀀싱해서 동정한다. 이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나온 방법이 뭐냐면 배양하지 않고 균청에서 그대로 게노믹 DNA를 추출해서 직접 시퀀싱하고 여러 균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균이 얼마큼 있었는지를 생명정보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해내겠다. 종을 미리 구별해 놓고 시퀀싱을 하나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섞인 믹스처 상태에서 시퀀싱을 하고 시퀀스에서부터 거꾸로 이제 어떤 종들이 있었는지를 알아내는 이런 분석 방법을 이제 메타게놈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종 판별이 목적이라면 16S 라이보점 RNA만 추출해서 그거를 시퀀싱해서 기존에 알려진 종들의 16S RNA 라이보점 RNA 시퀀스와 비교하면 어떤 종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16S 라이보점 RNA는 생명 유지에 아주 필수적인 유전자라서 드론 변이가 잘 일어나지 않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런 부위를 이용하면 이제 16S RNA 라이보점 RNA만 추출할 수가 있겠죠. 또 그 사이에 또 종 특이적인 그런 부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시퀀싱해서 종 판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저희 이제 피부 같은 데서 스킨에 이제 다양한 미생물 균총을 이루고 있고 이 DNA들을 이제 추출해서 거기서 16S 라이보점 RNA 지인만 PCR로 앰플리파이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시퀀싱을 해서 시퀀스를 이제 정리함으로 바이오인포메틱스 기술로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이미 알려져 있는 그 개통수상에 킹덤, 파일럼 이런 개통수상에서 이 개통수상에서 어느 개통에 이 시퀀싱한 라이보점 RNA 시퀀스가 해당하는지를 가지고 이 종들이 어떻게 어떤 그 다이버시티 다양성을 가지고 지금 이 균총을 이뤘었는지 이 균총을 이루고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어떤 종만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이제 아직 여태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미생물 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미생물 종의 게놈서열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 이제 16S만 선택적으로 시퀀싱하는 게 아니라 게놈 전체를 시퀀싱하고 그거를 조립하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종들은 그 게놈서열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셈블리하면 그 컨티그는 서로 뭐 다른 종끼리 막 이렇게 섞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종별로 컨티그가 조립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의 컨티그로 나오지는 않겠죠. 한 종이. 그렇지만 이런 방법을 이제 샷건 메타제놈 시퀀싱이라고 그러고요. 또 여기에는 이제 유사한 종들은 또 컨티그가 서로 이제 이렇게 그 믹처로 혼합돼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어떻게 구별할 건가 하는 것은 상당히 난제긴 한데 어쨌든 샷건 메타제놈 시퀀싱을 통해서 라이보점 RNA뿐이 아니라 이제 게놈 전체에 있는 유전자들을 발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